당신의 연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올바른 연금을 위한 현명한 선택. 경남은행 연금 내비게이터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BNK 경남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연금 내비게이터를 진행하게 될 이화선입니다. 연금 내비게이터 첫 번째 시간으로요. 아주 귀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연금 내비게이터의 첫 회를 정말 화려하게 꾸며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무드셀러님이다 하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예 그렇게 알아보서 많지 않습니다. 상무님께서 그 투자와 연금 TV에 무드셀라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무드셀라가 제가 알기로는 장수? 이런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개 좀 간단하게 뭐 제가 부탁드려도 기독교 될까요? 신자는 아닌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 창세기 보면 네네. 노아의 할아버지로 나오거든요. 아. 제가 알기로는 969세까지 네네. 사셨습니다. 969세요? 지금하고 좀 뭐 달랐겠죠. 그때는 아. 뭔가가 달랐을 겁니다.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데 네네네네. 969세라서 이제 가장 오래 살았죠.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수 시대들 이야기할 때 무드셀라라고 하면은 되겠다. 외국에서는 이제 장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장수 문제들이 이제 무드셀라 문제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걸 내가 선점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무드셀라 이름을 제가 한 20년 전부터 써오고 있습니다. 빠르셨네요.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선점하셨습니다. 예. 사실 저는 오늘 상무님 처음 딱 뵙고 와 아유, 연예인이다. 아유. 사실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명이고 정말 팬인데요. 저희 그 채널의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드셀라님 버전으로 한번 오프닝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저희 될까요? 제 채널 제가 항상 시작할 때 하는 말이 네네네. 있죠. 그냥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 무드셀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거 또 괜히 남의 방송국에 와서 아닙니다. 밀폐 끼친 거 오늘은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저희 BNK 경남은행 채널과 또 투자연금 TV에 또 첫 번째 콜라보 영상 뭐 이렇게 또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연금 내비게이터라는 코너가 처음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상무님께서 강의하셨던 그 기사들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절약보다는 전략, 그리고 속도보다는 방향. 정말 이 문구를 보고 나서 저희 연금 내비게이터도 이 올바른 연금의 방향이란 컨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너무너무 한번 꼭 모셔가지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가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연금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지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많은 것을 결정하는 건 태도가 결정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슬로건을 하나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전략보다 전략,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아끼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략을 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무리 아낀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만들어내기가 맞습니다. 쉽지가 않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단순히 전략하는 것 말고 우리가 좀 머리를 써야 되는 시절이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전략보다는 전략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절약보다는 전략. 같은 게 같이 들려요. 아끼는 전략 말고 머리를 쓰는 전략이 전략.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전략보다 전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구나 또 하루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젊어서는 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보다 전략이 중요하다는 슬로건을 앞쪽 거는 만들어냈고 뒤에 거는 뭐냐면 혹시 사바나 초원에서 네.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초원에서 표범? 표범. 네.
톰슨 가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가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네네네. 보면 사냥 비슷하게 생긴 친구인데 네네네. 이 친구가 사자하고 천적 관계에 있어요. 사자의 먹잇감인데 이 친구는 매번 사자를 피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톰슨 가젤이 되게 빨라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톰슨 가젤이 어마무시하게 빨리 달리다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나무 앞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지는데 거기 사자가 있어요. 너무 빨리 그쵸. 달리는데 앞도 안 보고 그냥. 그렇죠. 속도보다는 아, 방향이 훨씬 더 방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이정표를 만들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네네네.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 잘 설정된 다음에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뭐 무작정 뛰어가다 보면 맞아요. 나 앞에 뭐가 부딪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대를 끼고 막 뛰어가지 말고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략보다는 전략, 속도보다는 방향. 네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구독자분들도 하셨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저희가 또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은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전략적으로 노후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뭐 꼭 알아야 할 점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그냥 알려드리긴 좀 질문 하나를 좀 해볼게요. 이하순 대리님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이요. 예. 자주 해야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거? 집안에 있는 문지방이 더 높은. 이 문지방을 못 넘어서 네. 동네에 있는 산도 못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또 좋은데 그래서- 사실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또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영국의 등산가 중에 조지 멜러리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그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갔는데 그분이 이제 뉴욕 타임지지랑 1923년에 네.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죠. 왜 당신은 에베레스트 산에 계속 오르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했던 답이 뭐냐 그러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래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결국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잘 몰라요. 3차 등정 때 실종이 돼 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발견이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그러면 이 등산이란 말이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소지가 되게 많은 용어예요. 등산이라는 건 오를 등자잖아요. 네네네. 오를 등자의 매산이거든요. 여기는 잘못 쓰면은 산을 오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만 그렇죠. 담겨 있죠. 근데 산이라는 것들은 이게 오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꼭 요즘엔 인증샷도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계속 가서 줄 서가지고 인증샷 맞습니다. 찍고 네, 사진 찍으려고. 그 표지석 있는데 항상 가야 되는 저도 그런 줄을 것도 몇 번 있는데. 서봤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 그러면 언젠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등산이라는 거는 결국 산에 오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지 멜러리라는 분보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약간은 관심 갖고 쳐다보는 분이 누구냐면 에드 비에스터스라는 분이 네네네. 계세요. 이분은 이제 에베레스트를 한 7번 정도 등정을 하신 분이에요. 조지 멜러리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시는 분이고 이분 7분 정도 등정해서 이제 등산 같은 사람인데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죠. 네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정상에 오르는 건 선택이다. 산에 가는 건 선택이에요. 산에 가는 건 선택이죠. 그런데 오른 사람은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안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건 선택이지만 내려오는 건 필수. 필수다. 그 필수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은퇴 문제, 노후 준비 문제라고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모아둔 노후 자금을 가지고 찾아 쓰는 것까지가 은퇴 준비, 은퇴 설계의 과정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든 모으는 것만 막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적립부터 인출까지를 통틀어서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또 중요하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게임을 해요. 은퇴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에 화순 대리님은 돈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남아 있어야 돼요? 진짜 좀 자꾸 질문 던져서 죄송한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내가 남아 있으면 좋을까요? 돈이 남아 있어야 될까요? 돈과 함께 남고 싶다는 생각이 함께 살짝 지나가긴 하네요. 함께 남고 싶죠. 근데 네. 언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네.
사람들은 뭐 돈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뭐 돈 없더라도 나는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돈이 남아 있으면 상속의 문제가 일어나겠지만 아. 돈이 없이 나만 남아 있는 상태도 우리가 무전장수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돈 없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게임을 사람들은 하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을 네네네. 이 곳간에 집어넣어요. 네네네. 곳간에 집어넣어 놓고 매일 필요한 만큼 꺼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있죠. 노후 자금이 먼저 떨어질지 내가 먼저 죽을지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이거 거의 치킨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자산 관리를 노후에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먼저 떨어지면 우리가 노후 파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관리할 때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는 뭐냐 그러면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같이 늘려나서 적어도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이 일치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현금 흐름이 네네. 계속 필요한 만큼은 나오도록 만들어 그렇죠. 놓는 것들이 이 은퇴 자산 관리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내가 자산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포인트. 이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이런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라.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또 수명과 자신의 자산의 수명을 수명과 일치시켜라. 아,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래 이제 뭐 우리 직원분들보다는 훨씬 빨리 연금에 대해서 좀 이제 니즈를 깨우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좀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던 일이 그래도 연금 준비를 네네. 하시니까. 네네. 아무래도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일찍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그 상무님 이야기를 쫙 듣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아직은 전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자산 관리 축이라는 게 적립에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 인생 전체를 놓고 자산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 설계를 해 나가야 그 정확하게 제대로 된 은퇴 설계,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저 연금을 넣는 것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었네요. 일단 넣는 건 시작이고 아, 네네. 그조차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거거든요. 생기고. 예, 예. 아, 저희 이제 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유독 오래 들어가지고 연금을 이제 받으시려고 하는데 뭐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창구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유독 올해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더니 적립에서 인출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변화를 이제 그러니까 일선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죠. 고객의 문의, 질문으로 많이 느끼는 건데 이거 왜 그러냐라고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거 인구 구조 변화랑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구 구조 변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이제 1955년부터 네네.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한 714만 명? 뭐 그 정도 된 714만 명. 일단 7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8년 개띠잖아요. 58년 개띠. 저희 앞에 이제 양재천이 저희 집 앞에 있는데 거기 네네. 보고 58년 개띠 마라톤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58년 개띠들 네네. 되게 많은데 네네. 당시에 뭐 한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58년 개띠가 2023년 올해 몇 살이냐 계산을 해보면 65세입니다. 65세. 65세가 되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도 네네네. 이제 고령자로 해서 고령자 인구 통계에 들어가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도 뭐 법으로는 그렇게 네네네. 분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지하철. 우리가 지공거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공거사. 여기 창원에는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지공거사는 뭐냐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어르신들을 지공거사라고 하는데 65세가 되면 지공거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58년 개띠가 말씀하셨듯이 한창이잖아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마라톤도 58 하시고. 세대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뭐 58이 뭐냐 58년에 태어나신 분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old people with active lives를 줄이면 58이 되거든요. 58점 보석. 네네. 58처럼 그런 58 세대들 한창 이제 인생을 즐길 수 즐기시고. 있는 나이인데 이분들은 이제 고령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네.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맞긴 하네. 한번 주목해야 될 것들은 65세가 그분들이 되셨다. 고령자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65세가 되면 일어나는 연금과 관련돼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 그러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이미 수령하고 계실 거고요. 네네네. 두 번째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 막내라고 하면은 이제 1963년생이잖아요. 63년생. 자, 63년에서 2023년 계산해 보면은 그분들 올해 60살이래요. 우리나라가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60세 되신 분들이 베이비붐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가면서 쌓아놨던 퇴직급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금방 그런 질문이 나오죠. 퇴직금 네네. 받은 걸 어떻게 찾아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네. 유독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이런 문의 전화가 그렇죠. 이제 많이 그분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퇴직 세대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1차 베이비붐 세대로 우리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리가 연결돼서 1974년생까지를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럼 74년생이면 네네. 아직도 많이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죠. 그것도 한 10년 이상은 그분들이 퇴직하면서 갈 텐데 그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계속 이렇게 은퇴자들, 그러니까 전환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서 제가 이제 등산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레스트 산 네네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에서 일어나는 사망 사고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8,000m 이상에서 일어나요. 거의 다. 아, 예. 근데 그걸 데스존이라고 하거든요. 사망이 많이 네네. 일어난다고 해서. 근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하산할 때 사고가 훨씬 많이 나요. 그것도 8,000m 이상 고지에서. 네네. 그러니까 정상을 정복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훨씬 많이 나요. 이제 자산 관리도 비슷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자산을 축적하고 축적을 끝내고 인출을 하는 과정으로 과정에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잘못되면은 은퇴 후반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구조가 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60세 퇴직을 하는데 국민연금은 63, 64, 65세 돼야지 나오잖아요. 그럼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하거든요. 정년은 또 60세라고 하지만 그 앞에 또 퇴직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 소득 공백 기간들을 잘못 버티면 그래서 인출 계획을 잘못 세우게 되면 거기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뒤쪽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을 이제 잘 하는 게 이제 되게 네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적립하는 시기랑 인출하는 시기에 자산 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질문은 왜 나오느냐 그런 사람 직면하신 분들이 네네. 많겠죠.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진 돈 이거 있는데 이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핵심 질문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아까 첫 번째 이제 아까 은퇴 전략에 있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장수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부분에 또 리스크 저희가 또 인출 전략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장수 리스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네네. 질문을 한번 네네. 해볼게요. 예전에 혹시 3년고개라는 동화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동화. 3년 고개. 기억이 날 듯 말 듯. 기억이 나면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안 난다고 그럴 걸 그랬습니다. 안 난다 네, 그러면은 백설공주 이런 거.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네. 거고. 그랬군요. 3년고개가 내용은 심플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고갯길을 가다가 넘어졌더니 옆에 계신 분이 할머니 이 고갯길에서 넘어지신 분은 3년밖에 못 살아요.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집에 와서 이제 손자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야, 나 이제 3년밖에 못 산대. 그랬더니 손자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할머니 그렇게 기쁜 일이 생겼는데 왜 울어요? 야, 이놈 할머니가 죽는다는데 그게 기쁜 일이냐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 할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고갯길에 가서 3년 뒤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그럼 또 3년을 또 3년. 3년마다 한 번씩 넘어지면 할머니 이제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게 3년국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동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과학계에도 그 이야기를 비슷하게 합니다. 구글에 계신 레이먼드 커지와이라는 분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수명 탈출 속도를 이야기해요. 사람의 수명이 1년에 1년 이상 늘어나게 되면 의료기술이나 과학기술이나 보건기술이 발달을 해서 정말 수명이 1년에 1년 이상 늘어날 수 있으면 내가 수명이 늘어난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100세는 거뜬하게. 100세가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죠. 그러면 해야 될 일은 교통사고를 피해야 돼요.
갑작스러운 사고만 사고. 피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이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내 미래의 삶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거기에 맞춰서 이 장수 리스크라는 것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수명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수명은 늘어나는데 이 나의 소득은 한정돼 있었을 거고 돈이 없이 수명만 늘어난다? 건강하지 않은 채로 수명이 늘어난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고. 두 번째 금방 말씀드렸던 주제가 그거죠.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맞아요. 병실에 이렇게 누워서 오래 맞아요.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팔팔하게. 2, 3일 아프다가 네. 죽고 싶다 죽을 사자 얘기.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 병치레 기간을 한 2, 3일 정도로 줄여놓고 네네네네. 아주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맞아요. 표현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맞아요.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 기간, 심지어는 한 10년 가깝게 넘는 기간들을 병치레를 하면서 보내거든요. 맞아요.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고 유병장수하는 게 현실이고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도심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요즘 곳곳에 요양병원들 많이 보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어제 그 교육을 다녀오긴 했는데 108세 어르신이 계시지만 이제 건강하게 계신 건 아니시다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병치레 기간을 어떻게 맞아요. 단축시킬 거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어르신을 만나서 9988-234 이야기를 했더니 어르신이 야, 그 뒤에 사자 좀 지우자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자를 싹 지우더니 일자로 써놓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름 뭐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2, 3일 아프다 죽는 게 아니고요. 2, 3일 아프다가 일어나는. 벌떡 일어나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 돈이 있어야 돼요. 음. 두 번째는요, 거동의 자유, 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세 번째는요, 인지의 자유. 아, 생각에 맞습니다. 치매 같은 문제들이 있고,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다이하드 그 찍으셨던 네. 죽지는 않을 수 다이하드인데 치매는 못 피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잃게 되면 많은 걸 잃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오래 살면 또 어떤 일이 있냐,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 네. 물론 뭐 평생 현역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일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아. 일이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일이 가져다 주는 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 월급이죠. 월급 때문에 일하시잖아요. 월급 받으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돈. 월급은 덤인가요? 돈. 돈 때문에 일하죠. 네. 돈이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일은요, 관계를 가져다 줘요. 관계. 직장 사이의 관계, 뭐 맞아요. 거래처랑과의 관계, 맞습니다. 다양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져다 네네. 주고요. 일은 또 시간 관리를 해줘요. 시간 관리. 맞아요. 일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일이 없으면 맞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30일이 전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맞아요. 매일 놀면 행복할까요? 제가 사실 어느 교육을 이제 은퇴 관련된 교육을 가가지고 그 교육 시간에 만약 은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하루 일과를 그려보고 일주일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연수생들이 그 시간을 다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퇴직하고 난 사람들이 부자가 된대요. 어떤 부자가 되면 시간 부자가 시간 돼. 부자. 시간 부자가 돼.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맞아요. 트라이앵글 한번 그려보세요. 돈, 시간, 관계. 시간 관계. 이 트라이앵글 속에 나는 일을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느냐. 어떤 분은 돈에다가 많이 네네네네. 하신 분도 있고 밑에 관계나 시간 관리 쪽에 훨씬 더 많이 배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하고 있느냐라는 네.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타입을 연구를 해보면 크게 한 4가지 타입이 있어요. 어떤 타입에 속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세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거는 회사 홍보용 방송 같은데. 행장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런 네, 사람은 돈도 베스트예요, 벌고. 베스트. 이분은 베스트. 평생 현역으로 살면 돼요. 네. 이분들한테 리타이먼트, 은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네네. 하면 하고 싶은 일하고 돈 버는데
왜 너무 은퇴를 좋죠. 왜 네. 은퇴를 해요? 너무 뭐 좋죠. 건강이 허락한 날 계속 일을 하면 맞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맞아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많지는 않고요. 두 뭐 번째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아닌 걸 전 느낌이 막 오는데 두 번째 빨리 타입은 지내. 그래서 두 번째 첫 타입. 번째 타입이 아니면 두 번째 타입을 찾아봐야죠. 네네. 두 번째는 어떤 타입이냐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의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뭐냐? 이분들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이 뒤에 있잖아요. 네.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죠. 네. 그러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많이 되죠. 모아야죠. 그럼 이분들이 네. 이 생각을 드러낸 요즘 말이 있죠. 파이어족. 네네.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가능하면 빨리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일 쪽으로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이 파이어란 말의 뜻을 잘 의미를 해보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들을 어느 정도 담고 있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떠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은퇴 설계를 하면 그냥 푸른 바다에다 돛대하고 요트 타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게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여빨리 미래에 필요한 돈을 빨리 모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라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했어요. 아, 언제 얼마를 모아야 되냐. 네. 두 번째는 야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시점 내가 은퇴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예전에 은퇴 설계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명이 자꾸 늘어나. 그래서 그 미래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다 모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내가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은퇴하려고 했더니 네네. 나이가 너무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로 나오죠. 세 번째.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 그 일에 필요한 돈을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네네. 엔잡러들 사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네, 꽤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뭐 엔잡러의 상당수가 소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일정 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꿈이 여기 있죠. 그리고 하죠. 근데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저녁에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다 봐주면 아, 네. 힘들잖아요. 이분들한테 저는 워라벨이에요. 아, 워라벨.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은 보면 그래도 이분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타입은요. 네. 어느 틈인가 내가 뭘 원하는지 잃어버렸어요. 무기력하고. 그럼 왜 일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금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네네. 그분들이 어느 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면 네.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가장 그 리스크가 큰. 그렇죠. 그래서 있겠네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아, 이 답의 뒤에 좋은 나는 주제다. 왜 은퇴를 해야 되느냐라는 답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은퇴라는 것과 일은 서로 이쪽에 마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일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일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들이 장수시대에는 자칫하면 무업장수하지 않으려면 일 없이 오래 살지 않으려면 한번 네네네. 고민을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나는 아까 1번부터 4번 타입 중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은퇴 준비에 또 첫 걸음이 될 수도 그리고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네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냐. 아, 그걸 찾아야 되겠네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아,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음.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물가 상승. 네. 특히 작년에 김밥이 4,000원이 넘었어요. 좋은 거 드시나 봐요. 아니, 편의점 가면 싼 것도 있어요. 요즘은 김밥에 라면만 먹어도 한 7, 8천 원 내야 되는. 맞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혹시 하선 대리님 네. 취미가 뭐예요? 최근에 그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골프를 좀 이제 골프를 취미로 할 정도면 상당한 취미로 그래서 와.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그렇구나. 네. 하고 싶은 일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제가 그 갑자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저 어릴 때는
그러니까 너 취미가 뭐니?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답변이 뭐냐? 우표 수집이었어요. 아, 우표 수집. 저도 우표 수집이라서 우표가 새로 실 이런 거. 크리스마스 실은 우표 축이 안 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진정한 또 수집가들이 그렇게 못 오가시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표가 새로운 우표 나올 때면 우체국 카페 가서 줄 서가지고 막 사고 그거 외국 우표 오래된 우표 찾아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표 수집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 이렇게 손편지를 거의 안 편지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걸요. 진짜요? 젊은 진짜요?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집에 있는 우표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종류별로 이렇게 아이템별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중에 아이템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 계획과 관련된 아이템이 있어요. 네네네네. 제가 그 중에 우리나라에 가족 계획의 달이라는 게 처음 생겨났던 게 언제냐면 1965년이에요. 65년. 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우표 보고 알아요. 그때 당시 1965년 당시에 우리나라 우편 요금이 얼마였냐면 4원이었어요. 4원이요. 4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출산율은 한 집에 합계 출산율이 5명에서 6명. 그러니까 가족계획이라는 거는 산하제한 정책을 막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계획 달 선포하고 막 인구를 줄여 나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70년대가 되니까 이제 이제 합계 출산율이 3명대 뭐 이 정도 나왔잖아요. 그때 나왔던 표가 뭐냐 그러면 딸아들 구별 말고 한 명만. 둘만 낳아. 둘만 나. 아직 한 명이다 한 그러면 명은 아직 시대가. 아직 아니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아들 딸이 아니고 딸아들이야. 딸아들. 왜냐면 남아선호 때문에 애를 많이 낳으니까 순서도 표도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우표 가격은 20원 정도 했어요. 20원. 20원 우표 가격이 정도. 많이 올랐네요. 4원에 20원이면 네네, 5배 많이 오르고 올랐네요. 5배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80년대가 되면 네네. 금방 말씀하신 게 이래요. 야, 둘도 많다. 그때 나왔던 표가 잘 키운 딸아들 열아들 안 부럽다. 이제 하나만 낳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1980년대 이 당시 80년대 90년대 넘어올 때 이 당시에 보통 우편 요금이 80원 정도 했어요. 80원. 또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근데 네. 하나만 넣으면 이제 더 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무슨 목표를 제시하면 달성을 엄청 빨리 잘해요. 그런 또 네. 그렇죠.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0년대 초반, 2004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16명이었거든요. 1.16명. 인구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 정도 돼야 돼요. 그 부부가 결혼해서 둘 정도 낳아야 유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16명, 지금 0.8명 밑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산하제한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돼요. 그때 나왔던 가족계획 우표들을 보게 되면 우편 요금이 한 250원 정도. 250원. 정도예요. 또 많이 올랐네요. 또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2023년 현재 보통 우편 요금은 얼마? 지금 사실 우표를 사본 적이 편지를 붙여봤어야지. 빠른 등기는 보내봤는데 보통 우편 요금 같은 5g에서 25g 사이에 있는 보통 우편물 요금이 한 430원 정도. 430원. 그러면 1960년대 중반에 4원에서 4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430원까지 100배 가까이 올랐네요. 넘게 올랐죠. 복리 수익률로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연평균 8% 이상 오른 거거든요. 8% 수익 낼 수 있으세요? 아니요. 매년 꾸준히 내기는 정말 어렵죠. 저한테는 이제 고민은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우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그 돈을 예전에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 우표를 쓸 데가 없어요. 쓰진 않아도 이 소장 가치. 소장 가치 팔리지도 않고요. 사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 우표 수집한 사람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그걸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제가 모아뒀던 우표를 쓸 수 있는 거는 보는 관람용, 관상용이 있거나 진짜 쓰고 싶다 그러면 진짜 편지 보낼 때 붙이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자산 관리를 할 때 만약 물가 상승하는 만큼의 내 자산의 가격이 쫓아가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가족계획 우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표의 가치도 같이 따라 올라갔었으면 그 물가 상승을 해치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지금 480원어치를 붙이려면 4원짜리를 이렇게 붙이면 가긴 갈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은 이게 오늘 내일은 잘 못 느껴요. 네, 맞아요. 근데 기간을 길게 놓고 봤을 때 그게 어느 날 우리를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작년과 같이 한 해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들은 좀 특이한 해이긴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노후 삶을 관리하는 데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장수만큼이나 또 인플레이션 리스크들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내 자산 가치를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모아둔 자산을 잘 관리를 해서 수익률을 그만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투자라는 거죠. 투자. 투자 이야기하면 야 투자해서 수익 나는 것보다 손해 본 사람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투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에 대한 관념들을 사람들이 한번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리스크라는 사람들이 위험을 하고 번역을 하는데 리스크랑 위험은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진 않아요. 위험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리스크란 단어도 있지만 데인저란 단어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랑 데인저는 어떻게 다를까?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혹시 예전에 광고 중에 레시피, 그러니까 캔커피 광고인데 커피. 전지현 씨가 버스에 앉아 있고 유시원 씨가 서 있어요. 네. 유시원 씨는 전지현 씨가 마음에 드는데 말도 못 걸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데 전지현 씨가 벌떡 일어났는데 버스에서 내리면서 저 이번에 내려요. 압니다. 그 선전 생각나면 이제 연식이 되신 거예요. 압니다. 연식이. 모른 척하고 근데 싶었는데 유시원 압니다. 씨가 막 쫓아가면서 나도 두 정거장이나 지났어요 이야기하면서 롯데 레스비가 끝나잖아요. 네네네. 전 두 정거장이나 지났어요. 롯데 레시피. 이 광고를 잘 보면 전지현 씨가 그때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투자에서는 리스크를 테이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유행가가 뭐가 있냐 그러면 자자의 버스 안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또 알죠? 탑볼 봐요. 이런 거 기억나면 저 알아요. 그 회식 때 또. 노래 가사를 딱 들어보면 네.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는 없었거든요. 네. 그 가사에서 제가 보면 광고를 따온 것 같아요. 그 유시연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예 해버리겠다. 근데 전지현 씨가 일어났고 말을 하고 내리면 과감하게 행동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안 내릴 수도 있고. 항상 그렇게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그렇죠, 그렇죠. 없죠. 그래서 시즌 2가 나왔어요 그 광고에. 네네네. 시즌 2는 버스가 아니고 지하철. 시즌 2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언제나 난 바람처럼 나를 스치지만 너무 아름다운 명세빈 씨가 앉아 있고 박용화 씨가 서 있어요. 네네네. 명세빈 씨가 전철에서 내리면서 저 이번에 내려요 그랬더니 박용화 씨가 쭈뼛쭈뼛 하더니 뒤에 있는 여자친구를 보더니 저는 못 내려요 그러면 찾아봐야겠다. 그 광고 한번 찾아보세요. 명세빈도 똑같이 리스크 테이킹을 했지만 결과는 어때요? 실패했네요. 실패했죠. 근데 내 앞에 있는 남자가 네. 유시원일지 박용화일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죠. 근데 그게 두려워서 만약에 내가 망신 나갈 게 두려워서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버스에서 내리고 지하철에서 내리면 네네. 못 만나죠.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은 시도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라는 개념은 라틴어 어원에서 찾아보면 용기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라. 근데 그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나쁠 수도 수도 있고 불확실성은 존재하죠. 그 리스크는 피하는 게 아니고요.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명세빈 씨가 했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박용화 씨를 보면서 뒤쪽에 여친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했었어야 돼요. 살펴보고 주위를 살펴보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그렇군요. 그걸 잘했어야 되는데 네. 리스크라는 거는 이런 거죠. 결과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용기를 내서 어떤 거를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리스크를 테이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 어떤 분이 하느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네. 하느님 로또 좀 맡겨주세요. 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느님이 삐를 받으셨어. 일반적. 야, 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물어봐요. 야, 너 로또는 샀냐? 그 로또 값이 아까워서 안 사고 있으면 하느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해줄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리스크라는 거는 이 결과의 불확실의 상황에서 내가 용기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데인저라는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부터 데인저러스하다면 위험스럽다, 위험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안 좋은 쪽으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거나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일단 될까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된다. 피할 수 없으면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된다. 줄일 수도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전가시켜야 돼요. 전가식. 보험회사가 일을 하죠. 네네. 그 위험을 이전시키는 걸 네네. 하는 거죠. 그래서 회피를 해야 돼요. 음. 그러면 리스크라는 것들은 사전에 찾아보면요. 동사로 테이크 동사를 많이 써요. 데인저를 찾아보면 동사에 어보이드, 피한다는 동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같이 한국말로는 위험으로 번역되지만 둘은 분명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투자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것들은 데인저가 아니고 리스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이 리스크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위험이라고 번역을 하는 순간 우리 내 속에는 그 자리를 데인저가 차지하고 있어요. 피해야 돼. 투자는 피해야 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들은 그게 아니고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리스크는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리스크를 위험 말고 어떤 용어로 번역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말 중에 위기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 위태로움과 기회를 같이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리스크는 저는 한국말에 가장 적합한 걸 찾는다 그러면 위기가 아닐까? 위기. 위기 관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위기는 관리.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라는 맞아요, 표현을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그 말 속에 기회라는 요인을 잉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투자라는 것들은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잘 매니지먼트해서 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용기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다. 마냥 피한다고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는 네네네. 아니라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맞아요. 그 내 돈의 가치를 지키려는 지키려는. 것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투자를 쳐다보고 행동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꼭 모으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 늘려나가고 거기에 또 잘 사용하는 것까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막상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략적으로 꺼내서 쓸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고민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네. 그냥 자산을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보라고 은퇴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네네. 하나는 고관 형태의 자산이 있고요. 하나는 의무 형태의 자산이 있어요. 고관 형태의 자산은 고관에 쌓아두고 쓰는 자산이에요. 네네.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이런 덩어리 자산들. 그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죠. 장점은 이게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고 현금화 가능성이 높고 되게 편해요. 그 단점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요. 언젠간 고가는 또 그렇죠. 내가 먼저 떨어지니까. 죽느냐, 국관이 국간이 먼저 먼저 비느냐 비느냐. 이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국관 형태의 자산들은 참 좋고 선호하는데 이런 치명적인 약점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약점은 뭐냐면 이걸 나만 꺼내 쓰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애들이 또 꺼냈어. 집집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반대로 우물 형태의 자산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연금 같은 자산이에요. 이 우물은 한꺼번에 다 꺼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죠. 네. 불편해서 싫어해요. 근데 이건 오늘 퍼먹으면 내일 또 나와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은퇴 자산들, 인출 설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만큼의 소득은 우물에서 물 나오듯이 계속 흐름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현금 흐름처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재정적인 지출,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네. 조금 더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거 외에 들어가는 지출들은 국가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투트랙을 만들어 놓고 은퇴 자산들을 관리하시면 자산 관리하면서 좋고 내가 투자에 실패를 좀 하더라도 이쪽이 튼튼하면 버틸 수 있잖아요. 흐름이 나오니까. 그리고 네. 이 투자에 성공하고 자산 국간이 이렇게 불어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투트랙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고간에 있는 돈은 좀 투자를 하는데 또 이제 자산 관리를 해보고 현금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 뭐 연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물 형태의 자산은 대표적으로 연금 같은 연금으로, 형태로 네.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투자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수익률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수익률의 순서. 은퇴를 하는 시점에 폭락장을 만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지요, 있지요. 그러면
손해를 본 상태에서 인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아까 제가 말한 우물 형태의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폭락장을 만나더라도 이걸 피해 가려면 내가 고정적인 현금이 좀 있으면 손해 봤을 때 안 꺼내서도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가 우물은 없고 국가만 있다 그러면 네네. 손해 본 상태에서 또 꺼내 써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할 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시기를 잘 버티면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시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서 자산 관리를 한번 해야 되고요. 혹시 제가 아까 처음에 무드셀러가 성경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성경책에 보면 파라오랑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파라오와 요셉. 요셉. 어떤 거냐면 파라오 왕이 꿈을 꾸는데 이상한 해괴망측한 꿈을 꿔요. 꿈에 아주 살찐 황소가 7마리가 나오고요. 살찐 아주 황소. 뼈다귀 망상한 황소가 7마리가 나와요. 이상하죠. 그래서 꿈을 꾸고 하도 이상해서 요셉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야,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꿈 해몽을 시킨 거예요. 네. 그때 요셉이 가만 듣고 있더니 파라오 씨야. 당신 꿈을 보니까 7마리 살찐 황소는요. 7년간 연속되는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풍년. 그리고 여인 황소 7마리는 이어지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흉년. 만약에 화전 씨가 네네. 풍년하고 흉년이 오는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면 7년 풍년을 먼저 맞는 게 좋겠어요? 7년 흉년을 먼저 맞는 게 좋겠어요? 좀 어렵네요. 그 왜 꼭 그거 같은데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그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소식 먼저 너무- 할래? 나쁜 소식 먼저 할래? 저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오면 매번 고민을 해요. 혹시 식사 갔을 때 맛있는 거 먼저 드세요? 맛없는 거 먼저 드세요? 저는 좀 맛있는 거 먼저 공략을 하는 그러면 편이긴 그러면 합니다. 풍년을 먼저? 풍년을 먼저. 이게 왜 그런 이 딜레마가 어떻게 나오는 네. 거냐면 풍년을 먼저 맞으신 분은 뭐가 가능하냐 그러면 풍년 동안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흉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흉년을 먼저 7년 연속 맞게 되면 그 준비도 없이 그냥 그러시죠. 네. 투자 자산 관리할 때 은퇴해서 자금을 인출할 때 이걸 네네. 뭐라고 그러냐면 시퀀스 오브 리턴이라고 해서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고 해요. 수익률 순서 리스크. 어떤 수익률 순서를 맞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되게 크게 좌우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익률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우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쁜 수익률 순서에 내가 버텨내려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게 작년 이제 저희가 폭락장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버텨낼 수 있던 힘이 이제 저의 월급. 그렇죠. 월급이 네, 있는 사람은 월급. 버텨낼 수 있어요. 이해가 팍팍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져다주는 힘이라는 것들은 네네네. 투자의 내구성을 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때 잘 버텨내서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고 안 좋은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짚어진 리스크 한번 짚어보면 네. 제가 보면 장수 리스크, 장수 리스크, 그다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리스크, 수익률 순서 수익률 순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자산 관리, 특히 인출하는 시기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세 가지만 좀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은퇴에 관련된 이 인출 전략, 절약보다는 전략에 대해서 아마 많은 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인출에 대한 준비 전략 이런 게 확 와닿는 시기가 아무래도 내가 이제 퇴직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그런 50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뭐 소위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는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젊은 이제 우리 직장인 분들 아니면 젊은 분들은 어떻게 이제 은퇴 준비의 전략을 갖고 시작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만 짚어주세요. MZ 세대는 이제 정립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 취업했을 때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는 게 있었던 예전에. 것 같아요. 또 기억하면 안 돼. 그때 기억으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연 700인가? 네, 그랬어요. 그때 저는 제 월급 가지고 한 1년에 700만 원 저축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내가 은행 가서 물어봤거든요. 한 해 700만 원 저축하는 게 가능해요? 물어봤더니 700만 원을 채워서라는 게 아니고 7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필요하신 만큼 능력되는 만큼
시작을 하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맞지 그래 700만 원 주니까 무조건 700만 원 하려니까 내가 힘들었구나. 맞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시작해서 시작.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시작.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을 겪든 꺾이지 않고 내 의지한 대로 계속 그걸 해 나갈 수 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나이에는 제가 보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네네.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익률보다. Just keep buying이라고 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요. 수익률을 100%를 냈어요. 얼마 벌어요? 100만 원 투자해서 100%를 냈다. 200만 원? 100만 원을 버는 거죠. 100만 원을 200만 벌어서 원이 되는 거고. 200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100만 원 투자해서 100% 내면 수익률을 그렇죠. 근데 그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 수익률 내면 얼마나 되죠? 100만 원이요. 100만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이요. 그렇죠.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1% 수익을 내면 100만 네네. 원이 나오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 그러면 젊은 시기에는 일단 자산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키우자. 수익률에 매몰돼가지고 막 이걸 어디 투자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덩어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꾸준하게 적립해야 돼요. 그래서 덩어리가 커진 다음에는 그 다음엔 수익률이 중요해요. 네네네. 그게 어느 시점이 와요. 네네네. 자산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 적립을 하는 것보다 네네. 이 자산을 운용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렇잖아. 100만 원을 열심히 해서 100% 네. 수익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쉽지가 일이잖아요. 않죠. 근데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1% 수익 내는 거는 네네네. 해볼만 합니다. 해볼 만 아닌 거 그냥 할 너는 수 나와요.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요즘 네네. 3, 40%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산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키우는 거죠. 금액. 그러려면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일하고. 일하고 그중에 상당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투자해서 적립을 해나가서 자산을 키우는 단계가 처음엔 중요하고요. 일정 수준이 지나면 자산이 컸었을 때 이제 그때 자산 관리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년도에는 너무 수익률에 집착해서 내 주업이 뭔지도 모르고 네. 그쪽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자산 관리는 이쪽에 전문가 쪽에 맡겨놓고 내가 꾸준하게 적립해서 덩어리를 덩어리를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오히려 더 매진하는 게 네.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들을 음. 함량해 두는 게 그게 네네. 자산 관리에서는 젊은 시절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끝으로 진짜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방송을 떠나서 은퇴 전문가님의 그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그게 조금 살짝 궁금한데요. 뭐 다 공개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은퇴 준비하고 계시는 것 중에 포인트 이제 상무님 뭐 그냥 노하우 뭐 포인트 하나만 저는 알려주신다면. 스마트폰 앱에 가면요. 네네네. 올디파이라는 앱이 있어요. 올디파이요? 네. 올드에다가 IFI를 붙이면 늙게 만드는 앱이 있거든요. 그 다운받으셔서 사진 이렇게 찍으면 네네. 클릭 2번을 하면 내 30년 뒤의 모습을 보여줘요. 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네.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가끔씩 그 앱을 통해서 내 미래를 한번 봐요. 나는 20년, 네네. 30년 뒤에 어떤 삶을 살 거냐. 그걸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후 준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뭐 수익을 많이 내고 뭐 이런 네네.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는 거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준비를 하는 자만이 좀 더 나은 미래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거 하고요. 결혼하셨나요? 네네. 그러면 남편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올디파이 해가지고요. 남편이 전화하면 그 사진이 탁 뜨게 한번 만들어요. 이 남편이랑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살아야 되나? 노후 준비가 될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네. 들겠네요.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또 정보 많이 주시고 내용도 너무 많이 풍부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듣고 계시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저희 그 BNK 경남은행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요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요.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거든요.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바꾸려면 오늘 뭔가 하나를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짧은 방송이지만 들으시면서 혹시 도움되는 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실천을 해보시면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과는 조금 달라진 내일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경남은행 연금 내비게이터 코너에 정말 머릿돌을 놓아주신 저희 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한번 네. 만나 뵙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